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계약 속에 갇혀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빛나는 언니의 이름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남자에게 팔려간 그림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얼음 황제, 하세준, 그룹의 총수 차세준, 20대 후반에 그룹을 장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2배로 키운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감정 없는 기계, 사이코패스라는 섬뜩한 소문만이 떠돌았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차가운 시선을 대신 받아내야 했던 운명의 희생양, 정인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흙과 꽃의 향을 사랑하는 조향사였습니다. 집안이 무모한 사업 확장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자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언니. 정인아는 그 공포스러운 결혼을 거부합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언니 대신 가족의 생존을 위해 그녀. 정인영이 언니의 가면을 쓰고 하세준의 거대한 저택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단 하나의 약속, 3년간의 위장 결혼, 그리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뒤덮인 그 저택은 신혼집이 아니라 마치 얼음 감옥과 같았습니다. 과연 이름도 잃고 정체성도 숨긴 채 차가운 계약 속에 갇힌 조향사는 이 얼음 황제의 심장을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차가움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까요? 지금 세상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거래가 시작됩니다. 정인영의 작은 아틀리에는 깊은 자정의 고요함과 함께 낯선 화학약품과 숙성된 오일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밀실처럼 그녀의 세계는 오직 수천 종의 향료와 미묘한 농도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문 밖의 도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예민한 조명 아래 정교한 유리기구들이 빛나고 있었다. 정인영은 가는 유리 막대로 깊은 갈색의 액체를 신중하게 휘저으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길은 수술 도구를 다루는 외과의사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완성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린 그녀의 새로운 역작, 월화미인. 이름 그대로 달빛 아래의 꿈처럼 고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향이었다. 화려함이나 강렬한 첫인상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을 은은하게 잡아끄는 바로 조향사 정인영 자신을 꼭 닮은 향. 그것은 요란하지 않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이었다. 그녀의 숨막히는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언니 정인아의 삶은 태양처럼 눈부셨다. 정인아는 타오르는 장미처럼 화려했고 언제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스포트라이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며 매일 최고의 디자이너 드레스와 희귀한 보석으로 몸을 장식하고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 정인아의 주변은 샴페인 거품과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인영은 그런 언니의 눈부신 그늘 속에 머무는 것을 언제나 편안하게 여겼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아틀리에와 수천 개의 향료병만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인영이 마지막 에센스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비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창조자가 느끼는 희미한 만족감과 함께 늘 그래왔듯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듯한 고독이 서려 있었다. 비커 속의 액체는 마치 그녀의 영혼이 응축된 듯 은은한 빛을 발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작은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세계는 이미 외부에 거친 폭풍우를 막아내기엔 너무나 취약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때 대한민국 패션계를 호령했던 정도 어페럴로의 정 사장은
무모한 사업 확장에 매달리고 경쟁사들의 맹렬한 공세에 밀려 이미 파산 직전에 내몰려 있었다. 사내의 분위기는 이미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침체되어 고급 원단과 가죽 냄새 대신 곰팡이 냄새처럼 어둡고 눅눅한 절박감이 감돌았다. 경영진들은 연일 밤늦도록 회의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해답 대신 체념만이 읽힐 뿐이었다. 정인영은 자신의 작은 공간 속에서 그 모든 외부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방어막은 이 아틀리에의 두꺼운 문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는 향기의 힘이었다. 그녀는 향을 만들 때면 현실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 완벽한 향수, 월하미인을 완성하면 그녀의 작은 평화도 함께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희망했다. 그 순간 아틀리에 구석에 놓인 무선 전화기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정인영은 예상치 못한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향의 정밀도를 해칠까봐 평소에는 전화기를 꺼두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의 진동 모드로 두었던 것이다. 전화기 액정에 뜬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업대에 놓인 유리기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에 우아하고 침착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다급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인영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평정심을 잃은 채였고 그 짧은 말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스며 있었다. 정인영의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세상의 폭풍우가 마침내 그녀의 작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평화롭던 조향사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유리막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정인영은 서둘러 아틀리에의 비커들을 정리하고 급히 본가로 향했다. 대저택의 거실은 이미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조차도 이 공간의 긴장을 녹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육중한 소파에 깊이 파묻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어머니는 붉게 충혈된 눈시울을 닦아내며 간신히 흐느낌을 참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언니, 정인아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절대 싫어. 그런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사이코패스잖아. 그런 괴물한테 나를 팔아넘기겠다는 거야? 이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도자기 화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화병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거실 바닥에는 무참히 부서진 값비싼 파편들이 흩뿌려졌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도 아버지정 사장은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 침묵은 이나의 날카로운 비명보다 더욱 압도적인 절망감을 풍겼다. 상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던 인영에게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어머니의 소나귀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인영아, 잘 왔어. 네가 언니를 설득해야 해.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잖니. 어머니의 눈빛은 애원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국내 패션계를 이끌었던 아버지의 회사, 정도 어페럴원, 무모한 사업 확장과 경쟁사들의 조직적인 공세에 의해 이미 파산 직전에 내몰린 상태였다.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하세준 그룹핑과의 정략 결혼뿐이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하세준 그룹의 총수 하세준 회장이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하세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세준, 그 이름은 재계에서 공포와 동의어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가차없는 리스트럭처링과 냉혹한 인수합병 MG&A를 반복하며 불과 몇 년 만에 그룹 규모를 2배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나 그의 성공 신화 뒤에는 얼음 황제, 감정 없는 기계와 같은 무시무시한 별명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에게 적대했던 기업들은 모두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불길한 소문만이 난무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평이었다. 이나는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다. 하세준이라는 남자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했대. 그게 결혼이야?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김건우, 김건무. 씨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 정 사장이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핏발이 선 눈이 딸 인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사랑? 이 지경에 이르러서 내깟 연애 타령을 하는 거냐? 이 결혼이 파혼되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네가 탐내던 명품 가방도, 드레스도 그 모든 것이 사라져. 그래도 괜찮으냐? 이나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지옥에 쳐넣을 순 없어. 이나의 완강한 저항에 거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멍하니 서 있는 인영에게로 향했다. 어머니는 인영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인영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인영아, 네가 언니 대신 가주지 않겠니? 응? 하세준 회장은 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저 정도 어페럴 정 사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약속만 했을 뿐이야. 너희 둘은 닮았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부탁한다, 인영아. 이제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였다. 인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늘 그래왔다. 언니 이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뒷수습은 항상 인영의 몫이었다. 언니가 고가의 드레스를 원하면 인영은 기꺼이 용돈을 내주었고, 언니가 대학 과제를 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 밤을 새워 대신 레포트를 써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제가 왜요? 결혼은 이나 언니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게 떨렸다. 그녀의 미약한 저항에 이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뭐야? 전부 내 탓이라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한가하게 향수나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아빠가 벌어온 돈이 없었으면 넌 진작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머니가 이나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인영에게 향해 있었다. 동정,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얼음 파편으로 찔린 듯 고통스러웠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이 폭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아버지는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어머니는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언니는 자신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유일한 희생양으로 그녀 정인영이 지목된 것이다. 인영은 고개를 숙인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장의 절망이 느껴졌다.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동안 누려왔던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엿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았다. 철없고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내가 거절하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장이야. 그 생각이 든 순간 인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다. 그녀는 향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지배한다. 그녀의 인생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서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할 운명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정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정인영이 제가 갈게요 라고 답하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정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 후 이내 이기적인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그 누구도 정인영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그녀의 눈동자가 얼마나 생기를 잃었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정인영의 운명은 단 몇 마디의 말에 의해 결정되었다. 결혼식이라 불릴 만한 행사는 없었다. 그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절차였다. 날짜는 불과 며칠 뒤로 설정되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인영은 사실상 집에 감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세준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드레스를 가봉하며 최소한의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유능했지만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차가웠다. 인형은 그들이 주는 것을 입고 말하는 대로 행동했다. 언니 정인아를 위해 준비되었던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는 목선까지 단정하게 올라오는 우아한 디자인의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스스로 골랐다. 깊은 밤하늘을 닮은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것이 가족을 향한 희생 속에서 그녀가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결혼식 당일 정인영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마네킹.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인영아. 그리고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니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 인영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결혼식이 치러진 곳은 성대한 예식장이 아니라 하세준 회장의 사적인 별채였다. 차에서 내린 정인영은 그 압도적인 규모의 저택 앞에서 숨을 삼켰다. 모던한 디자인의 거대한 요새 같은 건물은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 위압적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짙은 회색의 석재와 강화 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차가운 권력의 벽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족의 배웅도 없이 하세준 회장의 비서인 초의 실장의 안내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냉랭했다. 검은색,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 통일된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마치 거대한 갤러리 같았지만 사람이 사는 온기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할 듯 텅 비어 차가운 침묵만을 머금고 있었다. 초의 실장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선 정인영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하세준과 처음 대면했다. 그는 거대한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악된 듯 펼쳐져 있었다. 정인영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완벽한 기계처럼 정확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그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남자의 실체는 상상 이상이었다. 날카롭게 조각된 듯한 얼굴 윤곽, 차갑게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검은 눈동자.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너머로 느껴지는 건장한 체격. 그의 존재감만으로 실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고, 정인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다. 그는 정인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소름 돋게 했다. 정인아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정인영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쳤다.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네.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정인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는 데스크 위에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혼인 계약서다. 변호사가 이미 검토했을 테니 내용은 알겠지. 주요 정보만 다시 전달하겠다. 그의 말은 얼음 파편처럼 날아와 정인영의 마음에 박혔다. 첫째, 이 결혼은 3년 동안 유지된다. 그의 목소리는 협상할 여지가 없는 최종 통보였다. 둘째, 3년 동안 하세준 그룹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공식적인 자리에는 참석해 줘야 한다. 품위 유지는 필수다. 셋째, 서로의 사생활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넷째, 후사를 낳을 의무는 없다. 이 조항에서 정인영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다섯째, 계약 기간 중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위반 시 정도 어페럴에 대한 지원은 즉각 중지되며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조화된 생사가 걸린 고용 계약이었다. 질문 있나? 정인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다. 그럼 서명해. 그는 펜을 내밀었다. 정인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다. 정인아라고 쓰여있는 서명란 아래에 그녀는 자신의 필적을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서명을 했다. 정인아. 그 이름 3글자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게 폭풍처럼 울렸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하세준은 즉시 서류를 회수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영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스쳐갈 때 완벽하게 정돈된 차가운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 냄새가 정인영의 코끝을 스쳤다. 완벽하고 냉정하여 틈이 없는 그 자신을 닮은 향이었다. 최 실장, 안내해 드려. 그 말만을 남긴 채 그는 서재에 부속된 다른 문으로 사라져 버렸다. 일순간도 그녀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최 실장이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정인영을 안내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침실과 드레스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어색하게 울렸다. 그녀가 안내된 침실은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보다 넓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 광대한 공간은 텅 비어 차갑고 쓸쓸했다. 창문 밖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침대가 유독 눈에 띄었다. 회장님은 평소 다른 침실을 사용하십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최 실장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다. 방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이것이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남편 없는 침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공간. 정인영은 힘없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호화로운 실크 드레스의 감촉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짙은 백합 향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준비했을 테지만 지금 그녀에게 백합의 강렬한 향은 위로가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정인영은 드레스조차 갈아입지 못한 채 텅 빈 방 한가운데서 밤이 깊어가는 것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인영이 아니었다. 하세준의 아내 정인아라는 이름의 허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차갑고 거대한 요새에 갇힌 이름 없는 죄수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고립되고 어두운 서막을 올린 것이다. 정인영은 거대한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낯선 공간에서의 잠은 늘 얕았고 그녀의 남편이어야 할 하세준 씨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일어나 몸단장을 위해 드레스룸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수십 벌의 옷과 가방, 구두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두 정인아의 취향에 맞춰진 듯한 화려하고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었다. 하세준이 계약에 일부러 제공한 것이 분명했다. 정인영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어제 입고 왔던 소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조용하고 유일한 저항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이 저택의 총괄 집사인 옥 실장이었다. 사모님, 깨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8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 실장의 목소리는 하세준의 그것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인영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떤 경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낯선 침입자를 감시하는 듯한 경계심이 감돌았다. 회장님은 새벽 일찍 회사로 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한 식사는 사모님 홀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옥 실장은 이어서 이 저택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식사 시간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유감시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 회장 서재와 그의 개인 공간은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 외부인을 초대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내용은 감옥의 규칙과 다를 바 없었다. 정인영은 하세준 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엄중히 관리되는 새장 속의 새였다. 식당은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광대했지만 긴 흰색 대리석 테이블 끝에 정인영을 위한 식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했을 완벽한 식사였지만 정인영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정적 속에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하세준은 유령 같은 남편이었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섰고 정인영이 깊은 잠에 들었을 한밤중에 돌아왔다. 인영은 가끔 복돼서 그와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일별조차 하지 않고 지나쳤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인영의 하루는 텅 빈 저택을 배회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거대한 도서실의 책을 훑어보고 최신 설비를 갖춘 홈시어터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인공적이었으며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세준이라는 남자의 성공을 전시한 거대한 쇼룸 같았다. 가족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하세준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는 것이리라. 그들은 그녀를 팔아넘긴 대가로 회사를 구했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서 깔끔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고독과 절망감이 독처럼 천천히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갔다. 이대로는 정말 시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어느 날 아침 창밖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인영은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었다. 그것은 향을 만들어내는 자신, 조향사 정인영이라는 정체성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인영은 저택의 광대한 정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관리된 장미 정원과 분수를 지나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뒤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잊혀진 공간을 발견했다. 담쟁이 동굴에 뒤덮여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유리 온실이었다. 인영은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빛의 기둥을 만들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작업대와 흙이 담긴 화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수도꼭지가 잔해처럼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버려져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인영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곳은 하세준의 완벽한 지배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공간처럼 보였다. 여기야.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만의 작은 아틀리에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정인영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옥 실장에게 낡은 온실을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옥 실장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사모님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정인영은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실 청소를 시작했다. 묵은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투성이의 유리창을 닦고 잡초를 뽑았다. 며칠간 이어진 고된 노동으로 손톱 밑은 검어졌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신기하게도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땀을 흘려 일하는 동안은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온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녀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하세준이 계약에 따라 매달 송금해주는 막대한 생활비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인터넷을 통해 조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즉 증류장치, 냉각기, 그리고 작은 보관용 유리병을 주문했다. 또한 희귀한 허브와 꽃의 묘목을 구하기 위해 전문 식물원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주문은 모두 정인아의 이름으로 저택 주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배송받아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수상한 행동은 당연히 하세준의 귀에 들어갔다. 하세준 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초에 비서실장이 방금 들어온 보고서를 하세준에게 건넸다. 회장님, 사모님에 관한 주간 보고입니다. 하세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즉시 읽지는 않았다. 그에게 아내는 자신의 시간을 단 1분이라도 할애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단지 정도 어페러를 손에 넣기 위한 거래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는 정인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 사치스럽고 변덕스러우며 머리는 텅 빈 사교계의 꽃. 그는 그녀가 이 저택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명품을 더 사달라고 조르거나 파티를 열자고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몰래 남자와 만나는 따위의 일들. 그는 그러한 사태에 대처할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아내는 유령처럼 조용했다.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제공한 신용카드조차 사용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하세준의 계산을 벗어나는 이례적인 사태였다. 그는 마지못해 보고서에 눈을 던졌다. 그리고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모님의 동양, 매일 오후 저택 뒤편의 폐온실에서 시간을 보냄. 스스로 온실을 청소하고 낡은 설비를 수리함. 신원불명의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식물 모종, 유리기구,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병을 반입. 현재 온실 내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무언가를 재배 및 제조하는 것으로 추정됨. 하세준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정인아라는 여자가 먼지 쌓인 온실을 스스로 청소하고 명품 쇼핑 대신 씨앗과 모종을 주문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혹시 마약이라도 재배하는 건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 한쪽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모니터로 향했다. 그는 저택의 모든 장소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능숙한 조작으로 뒷마당 온실을 비추는 카메라를 찾아냈다. 화면 속에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면 원피스 차림으로 흙이 담긴 화분에 작은 식물을 심고 있었다. 머리는 되는 대로 묶었지만 몇 가닥이 흘러내려 땀에 젖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화면 너머로는 향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 주변에는 로즈마리, 라벤더, 자스민 같은 허브 화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들을 신중하게 나열하며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던 중 실수로 셔츠에 물을 쏟아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훈훈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웃음은 하세준이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계산되지 않은 꾸밈 없는 순수한 미소. 하세준은 무심코 화면을 응시했다. 그가 아는 정인아는 저런 표정을 짓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늘 완벽하게 계산된 웃음을 짓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인형 같았다. 그러나 모니터 속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흙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깊은 눈빛은 그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다른 사람 같군. 그는 흥미로운 곤충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지만 적어도 그가 예상했던 골치 아픈 종류의 문제는 아닌 듯했다. 그는 일단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초에 실장이 정인영을 찾아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전달했다. 사모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하세준 그룹 창립 50주년 VIP 갈라 파티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정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그녀가 정인아의 아내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첫 번째 시련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재계 거물들 앞에서 정인아 행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계약 사항입니다, 사모님.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최 실장의 답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갈라 파티 당일,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팀이 그녀를 위해 도착했다. 그들은 인형을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정인아의 스타일, 몸매 라인이 대담하게 드러나는 시퀸 드레스,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색 드레스에 맞는 의상을 꺼내 들었다. 정이나 사모님께서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정인영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져온 수십 벌의 드레스를 모두 지나쳐 가장 구석에 걸려있던 한 벌의 드레스를 스스로 선택했다. 깊은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 목선까지 단정하게 올라왔지만 등만 우아하게 트인 디자인이었다. 노출은 거의 없었지만 입는 이의 품격을 은은하게 끌어올리는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화려함을 거부하고 본래의 정체성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스타일리스트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사모님, 이것으로는 너무 수수합니다. 갈라 파티의 주인공이 되셔야. 파티의 주인공은 제 남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분을 빛나게 할 배경이면 됩니다. 정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단호했다. 그녀는 정인아의 대역일지언정 그녀의 천박한 취향까지 흉내내고 싶지는 않았다. 스타일리스트는 결국 그녀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준비를 마친 정인영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 자신도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과한 화장 대신 본연의 이목구비를 살린 투명한 메이크업, 요란한 장식품 대신 귓가에서 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피어스, 그리고 네이비색 드레스가 그녀의 흰 피부와 차분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숲속 호수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하세준이 들어섰다. 그는 약속 시간을 확인하러 온 듯한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드레스 차림의 정인영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늘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난 작은 균열이었다. 그는 예상했던 화려하고 요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상한 아름다움에 일순간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곧 언제나의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무뚝뚝하게 말했다. 준비됐나? 늦겠다. 그 말만을 남기고 그는 먼저 등을 돌려 방을 나섰다. 하지만 정인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망설임과 동요를.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하세준과 정인영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하, 회장 옆이 정도 어페럴 영예라지. 소문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시끄러운 여자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고상하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군.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인영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하세준의 팔을 잡고 그의 보폭에 맞추었다. 그의 단단한 팔에서 전해지는 천은 낯선 감각이었다. 하세준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아첨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필요 최소한의 미소만을 짓고 정확하게 계산된 시간만을 상대에게 할애했다. 정인영은 그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림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날 밤 하세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G그룹의 고 회장과의 만남이었다. 고 회장은 업계에서 노련한 구식기라 불리는 사업가로 하세준 그룹이 추진하는 신에너지 사업의 핵심 파트너였지만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고 몇 달째 계약을 미루고 있었다. 잠시 후 하세준은 한적한 테라스에서 고 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정인영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동석했다. 하 회장,
이런 멋진 날 초대해줘서 감사하오. 고 회장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부딪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아내 정인아입니다. 하세준이 정인영을 소개했다. 정인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정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씨 이야기나 맥락 없는 농담으로 이어졌다. 하세준은 끈기 있게 그의 비위를 맞췄지만 고 회장은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갔다. 정인영은 그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코끝에 지극히 독특한 향이 닿았다. 그것은 고 회장에게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이었다. 매우 깊고 스모키하며 동시에 달콤한 잔향. 일반적인 향수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감각마저 주는 향이었다. 정인영은 즉시 그 향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최고급 침향. 그것도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수백 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나무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진액을 응축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적의 향료. 억대에 거래될 만큼 희귀하고 고가이며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약재이자 명상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의미 없는 대화가 끝나고 고 회장이 자리를 뜨자 하세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의 기색이 스쳤다. 역시 만만치 않군. 저 구식 노인.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 옆에 있던 정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 회장님은 혹시 편찮으신 어머님을 간병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세준은 뜬금없는 말에 정인영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방금 그분에게서 풍겨나온 향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성용 향수가 아닙니다. 최고급 침향을 중심으로 블렌딩된 아로마 오일에 가깝습니다. 심신의 안정과 불면증에 지극히 효과가 있어 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쓰이는 향입니다. 저토록 귀한 침향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위해 직접 몸에 지니고 계시는 것이겠죠. 향기만으로도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정인영은 자신의 추론을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설명했다. 정인영의 말을 들은 순간 하세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그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정보, 고 회장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병석에 누워있는 노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었다. 구식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열쇠. 하세준은 정인영을 바라보았다.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연 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얼굴이 예쁜 장식품, 골치 아픈 계약의 일부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수백 명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찾아내지 못한 핵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 하나로 너무나 쉽게 간파해낸 것이다. 그녀의 재능은 데이터나 논리를 초월하는 통찰력이었다. 그는 곧바로 최 실장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단호했다. 잠시 후 하세준은 고 회장에게로 다시 다가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하세준 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노인 전문 의료 시설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하세준은 놓치지 않았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갈라 파티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냉랭함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하세준과 정인영 암 사이를 감돌았다. 하세준은 운전석 쪽 창밖을 바라보는 인영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만을 분석하며 살아왔다. 눈에 보이는 것, 증명 가능한 것만을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이라는 통찰력으로 그의 세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평소의 냉철함이 조금 누그러진 듣기 낯선 목소리였다. 어떻게 알았지? 그 침향에 대해. 정인영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하세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도 어페럴의 딸 정이나라는 껍데기 아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직감했다. 얼음 같았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고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다. 정인영과 하세준이 미묘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무렵, 진짜 정인아는 분노와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하세준 그룹의 지원 덕분에 도산은 면했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안의 재정이 기울자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연인 김건웅은 능력도 야심도 없이 그녀의 돈에만 의존하는 남자였다. 어느 날 이나는 인터넷 가십 기사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보았다. 하세준 그룹 갈라 파티에서 찍힌 하세준과 정인영의 사진이었다. 얼음 황제 하세준, 의외의 다정한 면모, 쿨한 에스코트 뒤에 숨겨진 다정함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정인영은 이나가 알던 그늘 속의 동생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옆에 서 있는 완벽한 상류층 사모님이었다. 말도 안 돼. 이나는 질투심에 스마트폰을 내던질 뻔했다. 자신이 버린 자리에 동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앉아있는 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하세준이 저렇게 멋있고 섹시한 남자였다니. 게다가 저 냉혈하니 정인영에게 다정하게 대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면서 호소했다. 내가 내 자리를 되찾아야 해. 이나의 눈이 탐욕과 질투로 번뜩였다. 그녀는 연인 김건우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건우야, 부탁이 있어. 내 동생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돈에 굶주려 있던 김건우는 하세준 그룹의 사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기꺼이 이나의 공범이 되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인 온라인 루머는 하세준의 무관심 속에 묻히자 이나와 건우는 초조해졌다. 이제 드디어 뭔 게임을 투하할 때가 온 거지. 김건우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달랬다. 그들의 진짜 계획은 하세준 그룹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산업 스파이머의 누명을 정인영에게 씌우는 것이었다. 이나는 정인영의 작업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의 필체를 흉내내고 그녀가 사용할 법한 전문 용어를 섞어 그럴듯한 위조 향수 포뮬러를 작성했다. 김건우는 하세준 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아틀라스 화장품몰의 개발팀장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포뮬러를 넘기기로 했다. 며칠 후 이나가 작성한 위조 포뮬러는 위장 아이디의 이메일로 아틀라스 화장품 측에 전송되었다. 동시에 하세준 그룹 내부 감사팀에는 익명의 정보 제공이 접수되었다.
신상품 향수 포뮬러가 경쟁사에 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최근 향료 및 실험기구를 대량 구매한 회장 부인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 사건은 순식간에 터져 나왔다. 내부 감사팀의 조사 결과 정보 제공 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아틀라스 화장품으로 전송된 이메일 기록, 첨부된 포뮬러, 그리고 그 포뮬러에 사용된 희귀 향료를 정인영이 최근 대량 구매했다는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정인영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세준 그룹 본사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수천억 원이 투자된 프로젝트가 출시 직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스스로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당장 출시를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세준의 표정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세준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는 회의 내내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회의가 끝나자 하세준은 곧바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차가운 분노에 저택의 사용인들은 누구 하나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고 초에 실장을 통해 정인영을 호출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재로 들어선 정인영은 실내의 냉기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하세준은 거대한 데스크 너머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정인영이 의자에 앉자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던졌다. 설명해. 정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메일 전송 기록, 아틀라스, 화장품 파레이라는 낯선 회사 이름, 그리고 자신이 만든 스텔라와 비슷하지만 교묘하게 변형된 향수 포뮬러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최근 주문한 향료의 구매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다. 이건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네가 하지 않았다고? 이 이메일, 이 포뮬러, 네가 산 향료, 모두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아틀라스라는 회사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포뮬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예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약하게 보이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하세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비추지 않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무죄를 믿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이 남자뿐이었다. 만약 그마저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끝이었다. 하세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정인영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거짓말쟁이의 교활함이 아닌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억울함에 떨고 있는 한 인간의 진실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보아온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온실에서 흙을 만지며 순수하게 웃던 모습, 갈라 파티에서 그의 등 뒤를 지켜주던 우아한 모습, 그 모든 모습이 눈앞의 증거와 충돌하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모든 이성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아니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정인영에게 충격을 주었다. 알겠다.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 넌 이 집에 별채에 감금한다.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한다. 그의 선고에 정인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 역시 그녀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증거 앞에서는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던 희미한 유대감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별채로 향했다. 배신감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정인영이 떠난 후 서재에는 하세준만이 홀로 남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뱀이 마침내 제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곧바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온라인 루머 따위는 잊어라. 이게 본 게임이다. 지금부터 하세준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이 증거를 조작한 뱀의 무리를 찾아내.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인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진짜 정인아라는 여자. 그 두 여자의 과거를 모두 파헤쳐.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마. 즉시 시작해. 하세준 제 명령이 떨어지자 하세준 그룹 중추에 위치한 그림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하세준 회장의 눈과 귀,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되는 특수정보팀이었다. 초에 실장의 지휘 아래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 속도는 경이적이었다. 위조 이메일이 전송된 인터넷 카페에 CCTV 영상이 단 2시간 만에 확보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속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는 정인학의 연인 김건우임이 확실했다. 그가 신고했던 한정판 스니커즈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가십 사이트의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으나 결국 꼬리를 잡았다. 김건우가 고용한 흥신소 조사원이었다. 그의 계좌에서는 김건우가 보낸 거액의 금액이 발견되었다. 김건우와 정인아, 그리고 아틀라스. 화장품 주로 사이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아틀라스 화장품에서 나간 고액의 수표는 김건우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정인아의 계좌로 흘러들어 그녀의 최근 명품 쇼핑에 사용된 기록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하세준을 가장 크게 뒤흔든 것은 정인영과 정인아 두 자매의 과거에 대한 보고서였다. 초의 실장이 내민 수십 장의 보고서는 한 편에 기구한 드라마와 같았다. 보고서 속에 정인아는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늘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했고 복수의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으며 가족의 부를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휘둘렀다. 하세준과의 약혼이 결정된 후에도 김건우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백했다. 반면 정인영의 삶은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아이치라는 익명의 조향사로 활동하며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숨겨진 천재였다. 그녀의 유일한 세계는 향료와 그녀의 작은 아틀리에뿐. 그녀에게는 어떠한 스캔들이나 사치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활동은 하세준과 정인아의 결혼 날짜를 기점으로 거짓말처럼 중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세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정도 어페럴죄 이사회 의사록 4번이었다. 여기에는 장녀 정인아와 하세준 그룹 하세준 회장과의 혼인을 통해 경영 위기를 타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혼인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명백히 정인아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세준은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허무감에 잠겨 있었다. 그가 결혼한 여자는 정인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인영. 언니의 행복과 가족의 탐욕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이름 없는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조용했는지, 왜 사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왜 항상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갈라 파티에서 그가 감탄했던 그녀의 고상함도, 온실에서 그를 매료시켰던 그녀의 열정도, 그 모든 것이 정인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정인영,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기만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것을 감히 속이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차갑게 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세준의 눈빛이 표범처럼 차갑게 식어 들어갔다. 폭풍의 시간이었다. 그의 방역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첫 번째 표적은 아틀라스 화장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경제 일면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렸다. 아틀라스 화장품, 하세준 그룹 신제품 기술, 도용산업 스파이 행위 정황 포착. 하세준이 흘린 증거는 완벽했다. 아틀라스 화장품의 주가는 거래 시작과 동시에 폭락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표적은 정도 어패럴이었다. 하세준은 하세준 그룹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정도 어패럴에 대한 채권을 즉시 회수하고 모든 지원을 철회했다. 간신히 연명하던 회사는 산소 호흡기가 제거된 환자처럼 즉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단 하루 만에 공중 분해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 심판의 검을 들고 정인아, 가족의 집을 찾아갔다. 그 무렵 정도 일가는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제 곧 하세준이가 그 계집애를 쫓아내겠지. 그럼 우리 인하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정 사장이 득의양양하게 소리쳤다. 당연하지 아빠. 원래 내 자리였는걸. 그 바보 같은 계집애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 게 죄지. 정인아가 아첨하듯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하세준이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등 뒤에는 얼음장 같은 표정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화기애애하던 거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서방, 이게 어쩐 일인가? 정 사장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세준은 대답 대신 들고 온 태블릿 PC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화면에는 김건우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죠. 장인 정 사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정인아와 그녀의 어머니 역시 핏기가 가셨다. 하세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틀라스 화장품과의 거래 기록, 김건우와 정인아의 계좌 입출금 기록이 적힌 서류를 연이어 테이블 위에 뿌려놓았다. 너희들은 나를 기만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히 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내 배후에서 내 사업을 망가뜨리려 했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정도 어패럴은 오늘부로 파산했다. 너희들은 무일푼이 된 거다. 말도 안 돼. 하서방, 제발 한 번만 용서를. 내가 다 잘못했네.
정 사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나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오직 정인아만이 이성을 잃고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아니야, 저 계집애 때문이야. 정인영이 당신을 홀렸어. 원래 당신 아내는 나였어. 바로 나, 정인아였다고. 그녀의 울부짖음에 하세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홀려, 너 같은 여자가 누군가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너는 다이아몬드를 내던지고 유리 조각을 선택했어. 내 아내, 정인영은 너희 가족 전부를 합친 것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건 내 진짜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입으로 똑똑히 확인시키기 위함이다. 그 말에 정인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사기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김건우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세준은 정인아를 향해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너 역시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벌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지옥에서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 그는 폐허가 된 정도의 집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저택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오직 정인영.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가야 했다.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했다. 그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정인영이 갇혀있는 별채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곱게 빛나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의 눈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의 색이 스쳤다. 하세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낯설고 갈라져 있었다. 끝났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정인아와 김건우의 음모, 아틀라스 화장품의 부정, 그리고 정도 가문의 몰락까지. 정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하세준은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정인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내 이름은 정인영이겠지. 그 순간 정인영이 지탱하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노출된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듯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억울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세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와 그녀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는 망설이듯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온기가 있었다.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괴로웠다. 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인영. 다음 날 아침, 정인영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그것은 차가운 별채의 침대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드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 그녀가 이 저택에 와서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하세준의 침실이었다. 벽지는 부드러운 크림색이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깼군. 하세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이전에 그를 덮고 있던 얼음 같은 냉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배려가 담겨 있었다. 좀 진정됐나? 정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하세준과 정인아가 아닌 하세준과 정인영으로서 처음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거짓에 껍데기를 벗어던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당신 가족에 대한 일은 내가 처리했다. 하세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의 계약, 그것은 처음부터 사기였지. 그러니 무효다. 당신은 이제 자유야.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동안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이 집을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나가도 좋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지. 그것은 정인영이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의 말이었다. 이 끔찍한 계약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기회. 그녀는 당연히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쏟아졌던 세상의 모든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준 유일한 인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고통에 분노해 주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그의 냉정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질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 만약 정인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요. 하세준의 눈이 미세하게 크게 떠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정인아의 대역이 아니라 정인영으로서 당신 곁에 머물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용기를 짜낸 그녀의 말에 하세준의 굳어있던 얼굴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크고 단단했으며 그리고 무척이나 따뜻했다.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다.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그날 이후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세준은 정인영을 별채가 아닌 자신의 침실, 진정한 안주인의 자리로 옮겼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다는 푸른 장미를 그녀의 온실을 가득 채웠고, 또 다른 날은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희귀본을 구하기 위해 해외 경매에까지 참가했다. 그는 매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 식사를 했다. 텅 비어있던 거대한 식탁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와 조용한 대화로 채워졌다. 사용인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진짜 사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특히 옥 실장 말은 과거 자신의 무례함을 깊이 사과했고 이제는 어머니처럼 정인영을 살뜰히 보살폈다. 차가웠던 저택은 점차 사람이 사는 온기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하세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정인아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정인영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하세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입에 주목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옆에 선 정인영의 손을 굳게 잡고 입을 열었다. 최근 제 아내와 저희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정도 일가의 추악한 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인영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중상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은 현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인영을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적인 착오와 제 아내의 겸손한 요청으로 인해 그동안 이름이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저의 아내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여성, 정인영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세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또한 저희 하세준 그룹은 세계적인 조향사로 활동해온 정인영 대표와 함께 새로운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 하치빈시인전 슈카 시르시의 슈카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의 아내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정인영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얼음 황제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모습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하세준은 더 이상 냉혈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는 로맨틱한 남자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향수 브랜드 파슈카파르는 공식 론칭과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고통과 인내가 담긴 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특히 그녀가 하세준을 위해 만들었다는 남성용 향수 다크 세준예는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향수 1위에 오르며 품귀 현상을 빚었다. 그들의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세준은 틈만 나면 그녀의 아틀리에를 찾아가 새로 만든 향을 맡는 것이 취미가 되었고, 정인영은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을 아침에 소소한 기쁨으로 삼았다. 그들은 함께 미술관에 가고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주말에는 정원에서 같이 꽃을 키웠다. 과거 차가운 감옥 같았던 저택은 이제 그들만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낙원이 되어 있었다. 2년 후 따뜻한 봄날 저녁, 정인영과 하세준은 노을빛으로 물든 온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온실의 잔잔한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향수가 담긴 작은 병이 쥐어져 있었다. 이번 향수 이름은 정했나? 하세준이 아기의 포동포동한 볼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물었다. 정인영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네, 앞별의 광채, Stars Radiance. 예요. 제 인생을 비춰준 단 하나의 별. 그 말에 하세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깊이 입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아니, 별은 당신이야, 인영. 내 세상을 구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한 단 하나의 별. 나의 보물.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향긋한 꽃내음을 실어 날랐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고 있었다.